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날이 잔혹해지는 강력범죄 유형 중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건 살인 자체보다도 아마 끔찍한 사체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토막살인. 지난 십수년간 한국에선 수없이 많은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 불과 몇 달 전인 2020년 12월에도 경상남도 양산에서 토막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외에도 토미에서도 다뤘듯 유영철, 오원춘 같은 범죄사의 이름을 남긴 살인범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금요사건 파일은 대한민국 기록 역사상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1965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춘천시. 춘천시는 그 당시에 춘성군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막 춘천댐이 만들어진 시기였죠. 그리고 댐과 함께 춘천호라는 인공호수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마을 여성들은 배를 타고 춘천호에 나가서 수영과 잠수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같은 해 5월 16일입니다. 평소처럼 춘천호에 놀러간 몇 명의 여성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묵직한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잠수를 하러 들어간 한 여성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기겁을 하죠. 그건 목이 잘려있는 여성의 몸통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경찰이 도착을 해서 시신을 인양하게 되는데 아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것뿐만 아니라 몸통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여러 개 뚜렷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양손은 묶여 있었고 발은 양말이 신겨 있었는데 큰 돌이 매달린 채 줄로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신이 물속에서는 어떻게 있었냐? 머리 없는 시신인 채로 다리가 아래를 향해서 마치 물 위에서 꼿꼿이 서 있는 모양으로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도 끔찍하죠. 이 몸통이 발견된 이래 주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틀 만에 근처 숲에서 스웨터에 쌓여져 있는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앞서서 발견된 몸통과 이 머리가 동일 인물인지 그 당시로서는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자, 이 사건은요, 1960년대 당시로서는 정말 유례없는 토막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잘랐다는 이 살해 방식, 이걸 통해서 경찰은 분명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근데 워낙 너무도 잔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이걸 분명히 대중한테 알리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걸 감안해서 미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수사의 방향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 6일 만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을 찾아왔는데 40대 여성 이 씨였죠. 그녀가 말하길 자신의 동생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하죠. 실종된 동생이 호수 안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춘천호 살인사건을 신문에서 접했고 이게 혹시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확인차 찾아왔던 겁니다. 일단 경찰은 그녀에게 시신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동생에게 자신이 직접 사준 스웨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신원이 사망한 피해자는 32살이었던 이강순 씨. 평생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그녀가 과거에 일했던 곳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펼치게 되는데, 사실 그 살해된 방식에 의해서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을 추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인물을 살피다가 알고 보니 강순 씨가 동거남 그리고 전 남편과의 관계가 특히나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이후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다 그 시간대에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알리바이도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백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경찰은 60년대의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고문을 동반한 아주 강도 높은 악질 수사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범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토막살인이라는 것도 오명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남긴 셈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아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 경찰들이 주민들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쯤 1월 말이었는데요. 이 씨가 이웃 사람들한테 남편이 시골에 가고 없다. 그러니 이삿짐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기도 했는데 경찰로서는 그녀가 어디로 이동을 했을지 자그마한 단서라도 아주 절실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씨의 이삿날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놀라운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 씨가 이사를 하던 1965년 1월 27일 밤이었어요. 그녀는 이 춘천 춘성군 사북면 지암리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 이삿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새로 갈 곳은 약 8km 정도 떨어진 용산리에 있는 김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김 씨한테 이삿짐을 좀 같이 날라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요. 혼자 힘겹게 짐을 옮기게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은 춘천호 일대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서 밤길이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30대 여성이 혼자 짐을 지고 8km를 걸어가던 중 당연히 금방 지쳐버리죠. 그리고 이때 우연히 길에서 빈 지게를 지고 걸어가던 한 남자와 마주칩니다. 그가 도움을 주게 됐고 얼마간 함께 짐을 날랐지만 날씨가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에 또다시 혼자 남게 돼요. 날씨가 너무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그녀는 이사를 하던 중 눈보라를 피해서 춘천호 어귀에 있는 자그마한 주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막이 문제예요. 이곳은 목수로 일하고 있던 40대 남성 임동익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막은 이제 단순한 가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그의 아내와 딸이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웠던 날입니다. 혼자 주막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임동익은 문을 열고 주막으로 들어오는 이 씨에게 어쩐지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추운데 들어오시라고. 두 사람은 추위를 녹이면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이 씨는 눈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없다 싶어서 이 주막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로 하죠. 그날 두 사람은 상당량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날 밤 임동익은 자신의 성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잠든 틈을 타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덮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놀란 이 씨도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뺨을 때리고 칼을 가져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고 어떻게든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 엎치락덮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임동익은 자신의 욕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는 이 씨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는 그녀가 들고 있던 칼을 뺐습니다. 이후에 그녀를 주막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오죠.
임동익은 헛간에 갔어요. 그리고 낫을 꺼내서 허리춤에 메고는 이 씨를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에 이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임동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춘천호는 아주 추운 날씨로 꽁꽁 얼어 있었고 그 위로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습니다. 임동익은 주막에서부터 얼어있는 춘천호까지 이 씨를 끌고 갔고요. 거기서 그녀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크게 소리를 치게 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버티던 그녀가 얼마 후에 숨이 끊어졌고 이제는 끝인 줄 알았지만 임동익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먼저 그는 아까 챙겨온 낫으로 얼어있는 호수를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 눈 위에서 이 씨의 신체 일부를 자르게 돼요. 심지어 음부까지 도려내서 물속에 내던져 버렸죠. 그리고는 시신에 특히나 발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차가운 호수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시신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곳을 뜨게 되는데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 이 잘라낸 머리는 아까 이 씨가 입고 있던 스웨터에 감쌌고요. 좀 더 걸어가서 숲에다가 유기하게 되죠. 자신이 끔찍한 범행, 그 토막을 저지른 호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센 눈보라 속에 핏자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사실 젊었을 적에 전투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흉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여성을 그래 무참하게 살해하고 토막 처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돌아온 임동익은 아까 범행에 사용한 낫을 물에 씻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핏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자 부엌 불에다가 낫을 녹여서 고철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요. 이걸 며칠 후에 엿장수에게 팔아버리면서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씨가 주막에 방문했기 때문에 뭔가 소지품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역시 모두 걷어서 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곧 가족들이 들어 닥칠 테니까요. 그렇게 그는 완전한 범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씨를 살해한 후 거의 2달 동안 임동익은 이 사건 현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주막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죠. 그럼 호수가 녹을 텐데요. 시신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요. 결국 그는 주막을 황급히 정리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다 5월 16일 드디어 시신이 발견됐던 겁니다. 얼마 후에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녀의 행적을 쫓던 경찰에게 드디어 임동익은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 처음에 잡혔을 때는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결국 모든 범행 사실을 실토하게 되는데 추후에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달려드는 호랑이를 사자가 물어치운 것뿐이죠.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임동익, 그는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할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토막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건 이래로 뭔가 극한 분노를 표현할 때 야씨! 너 내가 토막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동익은 대중에게 해방 이후의 최악의 살인자로 불렸고요. 사형을 선고받고 그는 어떻게든 좀 뭔가 형량을 낮춰보려고 했는지 감옥 안에서 종교에 심취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참회 후 편지를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3년 후 1968년 4월 23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기록되었던 토막살인 사건의 충격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잔혹했던 이 살해 수법은 어쩐 일인지 모방범죄를 낳게 됩니다. 사건 2년 후인 67년 6월,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머리, 손, 발이 잘린 청소년의 시신이 발견됐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인천에 동거하고 있던 여성을 토막내서 상자에 넣어 유기한 사건마저 발생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막살인 범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참혹한 범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토막살인이란 단어, 어쩌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 와서는 토막살인의 심리, 그러니까 살인마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토막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해 후에 시신을 좀 더 편하게 유기할 수 있고, 또 이 시신의 그러니까 신원,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토막살인을 하는 방어적 토막살인. 이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90% 유형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는요? 그 10%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나 원한이 극에 달해서 막 내뱉게 되는 분노 표출형 토막살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학적인 살인을 일부러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간 사이코패스의 유형을 말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불리는 게 오원춘, 유영철 사건 등이 있습니다. 참 씁쓸했던 건 이 첫 토막살인 사건 보도가 난 1960년대보다 지금 우리는 이런 류의 사건을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춘천호 토막살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있던 사건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60년 후인 2080년엔 우린 또 다른 더 잔혹한 살해 수법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발전된 수사 기법이 나와야 할 거고, 그럼으로써 범죄의 진화를 막게 되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